자,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 구체적인 기준에 시가와 용도가 있고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가 있다 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가와 하면 일단 주상공이다. 그럼 주상공은 개발 지역이다. 그리고 복합 개발이다. 이 기본이야. 그럼 복합 개발할 때는 무조건 건축 기준 등이 완화된다. 개발 밀도가 완화된다. 이런 흐름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개발을 유보해 놓은 거야. 그럼 유보해 놓은 게 어떤 게 딱 세 가지가 있다. 자, 관리에서 계획 관리.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을 공부할 때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녹주 공상, 녹지 이사. 그래서 계획 관리는 40%구나. 아, 계획 관리는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되고 개발되는 지역이구나. 이게 빨리 떠올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야. 자, 40%. 그 다음에 생산관리, 이건 유보. 그 다음에 자연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거. 아, 이게 유보다. 그럼 요거는 심의를 통해서 보존할 때는 강화, 개발할 때는 완화.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자, 그래서 유보구나. 보존 용도는 심의를 통해서 강화만 필요하지 보존은 완화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외의 지역, 주상공하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보존 용도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주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허가의 기준 면적이 주상생자가 1만 미만, 공갈 질원놈 3만, 보작 5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고난이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거 읽어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 그림을 딱 그려줄 때 빨리 캐치를 해보라고. 여기가 용도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2개 지역이야. 그럼 여기를 볼 때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요. 여기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니까 이게 7,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주거지역은 아까 얼마? 10,000 미만이니까 허가받을 수 있죠. 맞죠? 허가받을 수 있잖아. 10,000 미만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야. 준공업도 공업지역이잖아. 공업지역인데 25,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요거 아까 각각 적용하니까 공업지역은 25,000이다. 원래 공업지역의 기준은 3만이니까 3만 미만이니까 허가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럼 이것도 허가받을 수 있고 이것도 허가받을 수 있는데 2개 지역을 묶어서 할 때는 뭐라고 됐습니까? 다만 개발행위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 이리 봐요. 여기서 가장 큰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야. 맞죠? 이거 2개 합한 면적이 공업지역, 가장 큰 공업지역인 용도지역 기준 면적보다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7,000 플러스 25,000 합하니까 얼마야? 32,000. 얼마라고? 그럼 32,000이잖아. 32,000이니까 결론적으로 공업지역에 3만을 초과한 거죠. 그럼 이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책을 읽어가지고 도대체 모릅니다. 강의 안 듣고 어떻게 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때는 시험 문제 이거 5년 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다른 책에 이것도 안 넣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EBS 방송교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세요. 이거 하고 넘어갔다.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차라리 적지나 말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손을 못 대는 파트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주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의 면적을 적용을 하는데 합쳐서 가장 큰
면적을 뭐 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얼마든지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 나오겠죠. 그럼 보면 주거지역 7천, 공업지역 2만 5천. 아, 주거는 3만, 2만이고 만이고 공업은 3만이니까 이거 다 받을 수 있네? 아니죠. 못 받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쳐서 초과한 거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개발 행위가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무슨 사업? 시골에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이때는 시골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한다. 아니면 두 번째, 국방 군사시설을 설치한다. 초지조성 농지 목장이라든가 농지조성 영림행위를 위한 토석을 채취하는 것. 이런 행위는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충학습의 성장관리 방안에 별표 해놓으세요. 무슨 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 자, 그럼 여기다가 이미 여기 딱 틀을 딱 닦아놨어요. 자, 보자고요. 아까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를 자, 받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은 아까 유보용도를 대상합니다. 그 유보용도가 아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이런 유보용도라고 한 것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할 때는 완화, 보존할 때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개발의 필요성, 개발행위의 발생,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 뜻이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기반시설하고 개발 밀도를 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토지 입장에서 용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건폐율을 규정한다. 용적률을 규정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것은 이 토지 입장에서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거를 규정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밀도, 개발 밀도라고 합니다. 무슨 밀도?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무슨 밀도? 개발 밀도라고 합니다. 무슨 밀도? 개발 밀도. 그 다음에 건축물의 입장에서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이거는 규모 제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제한? 무슨 제한? 규모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용어를 먼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토지 입장에서는 용도를 제한하고 건폐율을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개발 밀도 제한이라고. 무슨 제한? 개발 밀도. 자, 그러면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고 자, 개발 밀도를 정해줍니다. 그 개발 밀도가 아까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에 관한 거니까 토지의 개발 밀도를 규제하는 거니까 여기는 높이까지는 없죠. 왜? 지금 개발 행위가 토지의 개발 행위잖아. 그러니까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만 딱 정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다 이거죠. 뭐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에 맞게 여기에 딱 맞게 기반 시설을 깔아주기 위한 거죠. 그래야만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적으로 이 방안에 맞게끔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의 난개발 방지 조치, 이것이 성장 관리 방안이다 이거죠. 확인해 볼게요. 6위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줄쳐두시고요. 필요할 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유도적 계획, 이것이 성장 관리 방안이다. 그럼 성장 관리 방안을 지적할 대상 지역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변경, 용도 등의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지역 줄쳐두시고요.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바로 그 지역으로 하고, 다만 기반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성장관리원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보면서 보존용도의 일부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입니다. 페이지 128편.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은 다음 사항 중에서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1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고, 2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그래서 이거 기반시설, 그리고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여기 높이가 안 들어갑니다. 높이 제한. 다만 그 밑에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높이 이런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면적에 따른 높이 제한 이런 규정은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왜? 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수립 절차입니다. 공람을 통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협의라는 게 뭐예요? 이 계획을 짜는데 환경과 관계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도로와 관계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시군과 관계 있다. 시장 군수가 협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심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부하고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주고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수립된 계획이 무슨 방안? 성장관리 방안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딴 거 없고, 성장관리 방안은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요렇게 유보 용도를 상대로 여기에 맞도록 개발하시오라고 유도적으로 정해준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성장관리방. 그래서 사전에 난개발 방지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박스 밑에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산림안에서 아까 봤죠. 이때는 사방사업 산림자원 조성 및 그리고 사방사업법이고, 아까 보생농지안의 산림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거 아까 이미 봤으니까 되풀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딱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얘기했는데 요 주상생자는 1만, 공관농은 3만, 보자 5천. 여기 있는데 요 미만일 때 그냥 허가해주고, 그다음 요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해준다 했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구역, 제일 밑에 1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의 개발행위 심의를 거쳤으니까 심의 안 거쳐도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이다.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 짜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 이미 협의와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또 더블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안 거치고 허가해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여섯 번째 허가와 불허가 처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권자가 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이렇게 처분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줄 때는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보셨죠. 조건부 허가다. 이때 조건은 우리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게 조건이죠. 이때 조건이 우리는 기후환경조가 조건이 됩니다. 자, 산을 깎아서 여기다가 건물을 세우게 한다.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산 깎은 자리에 우선 건물을 세웠으니까 앞에 도로 깔아라. 기반시설. 그 다음에 산을 깎은 자리에 위에 방지 조치해라. 그 다음에 환경, 경관, 그 다음에 조경을 해라. 산 깎은 자리에 보기 흉하니까 다시 나무를 심어라.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민법 시간에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건의 성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고 조건의 성취소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때 조건은 정지 조건부 허가구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때 해제 조건부가 아니고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 허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장치죠. 그런데 이걸로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2차적인 잠금장치를 또 잠금장치를 하는데 그게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된다 이거죠. 자, 이행보증금의 예치. 그럼 우리가 이행보증금은 무엇이냐? 이행보증금. 자, 여기서 방금 기후환경조에 필요한 자 산을 깎은 자리에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것에 드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더라. 그 비용을 맡겨놓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니 이거 닦을 기가 예 닦겠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거니까 못 믿는다 이거야. 그럼 그걸 확실하게 잠금장치를 끼우는 것이 이행보증금이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이 6가지의 사유의 이행을 위한 돈을 맡겨놓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사유가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반시설,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에 드는 비용 이런 비용을 예치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그 비용은 총 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예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원칙은 현금이지만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놓게 하면은 이행을 하기 싫어도 나중에 돈 찾아가려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적인 잠금장치가 확실한 것이죠. 이게 무슨 보증금? 이행보증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 안 받아? 돌려받죠. 그러니까 언제?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당연히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아가려면 이 시허가권자가 요구한 이 조건을 붙인 이 행위를 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죠? 이게 못하면 그 돈으로 대집행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비용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대집행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2차적인 장면 확인하게요. 자, 조건부호가 특광특시장군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기, 위해 방지 위, 환경오염 방지 환, 빨빨 동그라미 치고 경관의 경, 조, 조경의 조. 그래서 기후환경조에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는 이미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의견 청취가 신청자의 의견 청취 고기 줄쳐두시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밑줄을 쳐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행담보로서 이행보증금이죠. 6일은 특광부석시장군수는 기위환경조, 기반시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애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보증금은 못 믿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 이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국가 등이나 지자체나 공공단체나 공공공사 이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적용인데, 오른쪽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축조, 토지연결, 토석체지로서 당해 개발 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펜스를 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예치하게 한다. 그 다음 토석의 발파로 낙석, 먼지 등에 의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운반을 하면 비포장길이니까 먼지가 너무 풀풀 날려. 그럼 물을 뿌리게 한다거나 이와 같은 환경 오염이 우려가 있는 그런 조치.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완료된 이후 비탈면 포기 흉이에요. 깎은 부분에 다시 나무를 심게 하는 그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여기에 드는 비용을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로 하여금 맡겨놓게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 총 사업비의 몇 프로? 20%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맡겨놓게 하고 이걸 이행을 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돈으로 대집행을 합니다. 뭐라고요? 원상회복 대집행을 하고 그 돈 비용으로 이 돈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 경우다. 자, 예측은 기비환경조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을 하되 총 공사비의 20%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고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방법과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예치 방법.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을 하되 줄쳐두시고요.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현금 동그라미, 보증서 동그라미. 그 다음 다섯 번째 원상회복. 6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언제? 제일 밑에 준공검사 받은 때 줄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보증금을 사용을 해서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보증금 예치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그래서 허가에 제한 조치가 있다 이 뜻이죠. 그게 바로 허가의 제한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되겠죠. 그 제한권자가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과 군수와 같은 8명이 허가의 제한권자다. 자, 좋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이 8명이거든요. 국토부장을 한 사람이죠.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니까 5명, 그리고 시장 군수 합하니까 8명이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한 차례만 몇 년 이내? 3년 이내 기간 동안만 허가를 뭐한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밑에 3번부터 5호, 3호부터 5호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호기도 주세요.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보존상 제한은 심의를 거쳐서 한 번만 3년만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장이 없어요. 그러나 계획상 제한은 자, 계획이 3가지 3번부터 5번, 6번 여기는 왜 계획상이라 하느냐 한번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의 계획 수립 중인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래서 계지기인데 계획이 수립 중이라 하는 말을 내가 항상 남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구역이 죽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돼야 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여기 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바로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이 구역은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다. 따라서 이때는 3년에다가 플러스 심의를 안 거치고 1회에 해서 연장 2년을 플러스 합니다. 그래서 최장 기간이 5년이 허가 제한 기간이죠. 그래서 허가 제한 기간의 최장은 5년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보존의 경우는 1, 2인데 녹지나 계획관리 안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살아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들은 우량농기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3년만 허가 제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죠. 3, 4, 5번인데 자, 거기 5가 빠졌네요. 3, 4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3, 4, 5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수립 중인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게 바로 계획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이때는 3년 플러스 한 번에 걸쳐서 2년 연장. 그래서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뭐한다?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의 절차죠.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면 해제 지역과 해제 시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해제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쉬운데, 자,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효과.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받으면 다음에 관련 허가에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 허가의 의제사항을 조금 더 보완을 할게요. 자, 의제사항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법에는요, 이런 의제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에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에 의제사항이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건축부의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실시객 인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이거 많습니다. 30가지가 넘어요. 그럼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의제되는 효과라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제효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의제효. 그 민법 시간에 간주라는 게 있죠. 민법 시간에 간주가 있죠. 간주가 뭐예요? 무엇으로 본다는 거잖아. 본다는 거죠. 그거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추정이라는 게 있지. 추정은 뭐야?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한 게 추정이죠. 간주보다는 확실성 정도가 낮은 게 뭐예요? 추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민법 시간에 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 공법에는 의제라는 거야.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17가지나 되는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조금 더 고급적인 행정법적으로 말을 하면 이거를 집중효다란 말로 합니다. 무슨 효? 이걸 의제효과 또는 집중효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해봐요. 한 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17가지나 되는 효력을 집중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 주니까 집중효다 이 뜻이야. 알았습니까? 바로 그건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번부터 쭉 나와가 19가지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걸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면 알아야 될 것만 몇 가지. 농, 산, 산도. 다 같이. 농, 산, 산도. 시작. 자, 그럼 4번에 농지 전용허가 협의 줄쳐 두십시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도로 점용허가에 밑줄 쳐놓으세요. 도로 점용허가.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째 산지 전용허가 전용신고. 10번째 끄트머리에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임목 벌채 등의 허가. 보입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제일 끝에 19번째 도시공원 점용허가, 녹지 점용허가 하나 정도 밑줄 쳐놓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밑줄 천 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를 메모하세요. 뭐를 메모하느냐? 아하. 건축허가 X라고 눈에 잘 띄게. 건축허가 X라고 눈에 잘 띄게 메모하라는 거예요. 그 새카만 부분 어디든 눈에 잘 띄게 아무데나. 건축허가 X. 무슨 허가 X? 연필로 쓰세요. 건축허가 X. 뭐라고요? 그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밌는 말은 요거 잘 알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는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받았다.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았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생각을 하라니까 외우지 말고. 아까 개발행위는 뭐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로 바꾸는 것이 개발이야. 토지 형질을 변경했는데 건축허가까지 받은 걸로 볼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 받았다면 비리,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는 다 됐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았다면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지만
개발행위 받았는데, 허가 받았는데 건축허가 받은 걸로는 보지 않는다 이 뜻이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사항을 처리를 하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에 줄 쳐두십시오. 디귿에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에 밑줄을 치세요. 여러분, 건축법 시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권자는, 선생님 토목을 하셨으니까 건축허가권자는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시장건축구청장이 전혀 모르잖아요. 건축과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허가해 줍니까? 그게 바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건축민원복합일괄협의회. 그럼 그거는 건축직렬공무원 그리고 민간건축사 이와 같은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모인 회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거 허가해줘도 된다라고 결정이 나서 구청장이 올려주면 구청장이 그제서야 사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발행위 허가도 이 허가권자가 시장건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뭐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준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거는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문화재 손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서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6가지가 다 아니고 2가지는 빠진다 했죠. 맞죠? 아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는 건물 토토토 다 허가 받았는데 이제 준공검사는 공사 끝나고 이제 사용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토지 분할은 분할로서 끝나는 거야. 다른 조치가 필요 없어. 준공검사 필요 없어. 물건 사는 건 물건 사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은 A. 건물의 건축, 2번째 토지 연결 변경, 3번째 토속 지지. 그러면 건물의 건축에는 공작물의 설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4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외에 토지의 뭐 분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거 이런 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구나 하면 끝나는 거죠. 끝. 자,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서 공공시설을 귀속하는데 이거는 지난번 시간 여기에서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봐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든대. 그럼 공원 만들 때 여기 문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기존에 요렇게 시설을 깐다 이거. 원래가 여기에 있던 파출소가 사람들이 많은 이쪽으로 파출소를 옮긴대. 파출소 얘기 들었죠? 지난번에 들었잖아. 그럼 요거는 뭐야? 종전시설. 요거는 뭐라고? 새로운 시설. 그래서 새로운 시설, 종전시설. 생각이 나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안 나왔으니까 생각 안 나고 저 착하면 옷 입으신 생각나요? 네, 납니다. 고개 끄덕이. 그럼 여기서 종전시설, 새로운 시설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자 관리청에 이거 새로 만들었다 아니면 다시 또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도로를 이렇게 새 도로로 만들었다라고 보자요. 그럼 이제 새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요 새 도로 요거 까는데 든 비용이 10억이고 자 여기에 밑금친 요거는 종전시설이야. 요거 종전시설. 요거는 새로운 시설. 요거는 종전, 요거는 새로운 시설. 자, 근데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행정청,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 시장군수와 같은 행정청이래. 그러면 새로운 시설, 요 새 파출소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됩니다. 그럼 파출소는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이때 관리청이 누굽니까? 아, 참 정하시네요. 아, 저렇게 빠르시잖아. 파출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청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관리청은 각부 장관 이렇게 했잖아. 이게 도로면 이거는 누구에 귀속됩니까? 그렇지. 국토교통부. 왜?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게 관리청이 국토부가 되는 거고 파출소면 뭐가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환경감시초소래. 그럼 뭐가 돼? 환경감시초소. 환경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종전의 시설이래요. 이 종전시설. 이거는 행정청이라면 허가받은 사람에게 종전파출소는 귀속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니래요. 민간인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은 마땅히 행정안전부에 귀속돼. 근데 종전시설은 달라. 요거 새로운 도로 설치하는 비용에 10억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종전시설을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양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를 민법 시간에 뭐라고 하죠? 증여라. 증여는 계약이에요? 뭐예요? 자, 이리 보세요. 우리가 민법시, 여러분 지금 민법 공부해도 하나도 공부한 게 뭐냐? 딱 3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뭐예요? 법률행위만 했어. 법률행위만. 법률행위밖에 안 했어요. 법률 사실이 모아져 가지고 법률 행위가 되고 행위에 담은 그릇이 요건이고 그 행위의 결과가 효과고 이것까지 공부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민법은. 솔직히 말해서. 법률 사실은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정신적 요소를 하는 게 용태고 안 한 게 사건이고 그 법률행위는 혼자서 하는 게 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있고 합동하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있고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게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게 있고 단독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약은 뭐냐? 전형계약이 있고 비전형계약이 있다. 그럼 전형계약이 뭐냐? 이름 있는 계약이니까 유명계약이다. 이 탤런트도 이름이 있는 탤런트는 유명 탤런트예요. 이름이 없는 탤런트는 무명 탤런트야. 그러니까 비전형 계약은 무명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명 가수와 똑같은 거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전형 계약은 몇 가지? 14가지야. 몇 개? 계약이 몇 개라고? 이름 있는 게 몇 개라고? 14가지. 그 14가지가 정매, 교소요, 사임, 고도면, 현의임조, 종화라. 이게 바로 14가지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계약 14가지. 그 여러분들은 뭐만 공부하느냐? 요거만 공부하니까 모르는 거야. 계약이 뭔지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실컷 공부 이 3가지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민법해도. 이걸로 인해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죠. 물권의 변동은 3가지잖아. 발변소, 발생, 변경, 소멸. 맞죠? 그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면 뭐하냐? 여기는 등기하고 관계돼. 뭐라고? 등기. 등기하잖아요. 그 다음 채권은 계약이잖아. 맞죠? 채권은 등기 안 하잖아. 등기 없이 법률행위의 확가적타. 생각나요? 확정, 가능, 적법성, 타당성.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합제하자면 하자에 있는 행위다. 무슨 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거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험 공부해도 뭘 공부해야지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냥 글자대로 중시 외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뭘 외워? 원리를 모르면요. 천년을 해도 공법이 그 시험을 치고 나면 다 까먹어요. 한마디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보다는 원리를 아는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돼줘야 된다. 뭐야 이 바쁜데 이거 하고 왔냐는 지금 바쁜데. 그럼 정렬은 뭐예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야? 방금 계약의 종료에서 전년계약 했어 안 했어? 왜 계약이냐? 두 사람이잖아. 정여자와 수정자 간의 계약. 주는 놈이 정여자, 받는 사람이 수정자잖아.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맞죠? 교환 당사자. 논 100평하고 밭 200평짜리 바꾸는다. 그러면 교환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야. 아시겠죠? 말이 안 되면요. 매도인, 매수인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당사자 하면 돼. 그게 바로 계약이라고. 넘어가요. 자, 일단은 정렬은 뭐라고요? 공짜로 준 거래. 정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약으로 보는 건데 여기는 공짜로 준 거니까 일단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야.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냐. 귀속되는 시기가 페이지 135페이지 밑에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되고 허가받은 귀속되는 시기는 행정청일 때는 시설관리청에게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 한 날? 통지한 날에 귀속이 돼요. 뭐 한 날? 통지한 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일 때는 뭐 받은 때? 뭐 받은 때? 안 보여요? 비행정청은 뭐 받은 때? 준공검사 받은 때. 빨리빨리 체크해요. 그것도 어떻게? 준공검사 뭐 한 때? 받은 때. 그거 딱 보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일 때는 시설관리청에게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 한 날? 통지한 날이고 비행정청일 때는 뭐 받은 때? 준공검사 받은 때에 귀속이 된다. 체크했어요? 자, 그럼 이때 귀속이 된다. 이때 귀속이 됐으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발생이 일어났잖아. 취득이 있잖아.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앞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가 있어요. 맞죠? 그 계약서가 등기를 할 때 들어가야 되죠. 계약서가 안 들어가면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그 서류가 계약서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준공검사서야. 무슨 서? 준공검사서. 그 준공검사서만 제출하면 뭐가 된다? 등기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다음 디귿. 수익금의 사용 제한하는 말이 나오는데 줄쳐 두시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에 줄쳐 두시고 행정청일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될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 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공공시설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금의 사용 제한은 행정청일 때만 있고 개발행위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수익금의 사용 제한이 말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죠.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자, 산을 깎아서 여러분 산을 깎아서 집 지어 놨어요. 니 허가 안 받고 했지? 산 깎아서 산 원상복구해. 집 부수고. 그럼 원상복구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뭐 한다? 행정대집행을 한다. 뭐를 한다?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한다 했지? 지난번에. 그렇죠. 개통대비. 자, 개고.
영장의 통지, 대집행, 비용의 징수 이런 절차로 한다. 그죠? 언제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하시오. 안 뜯으면 몇 월 며칠까지 뜯으러 가니까 그날까지 하세요. 안 하면 구청의 직원들이 인부 동원회가 재집행하고 부수고 그 다음에 부수는 비용 이만큼 들었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개통대비다. 이게 행정대집행의 절차다 이 뜻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이 있죠. 무슨 처벌? 형사처벌. 개발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병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외에 형사처벌로서 몇 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쉬십시오.